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정책 지식 포럼이 1051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런 세미나로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좋은 내용에 대해서 토론도 했고, 또 현실의 정책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건복지 여성 가족 분야 정부 조직 개편 담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자와 또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교수님은 우리 행정대학원의 김동욱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김동욱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의 말씀을 좀 드리면은, 현재 우리 대학교 서울대학교 평의원의 부의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행정대학원 원장,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술과 또 실제 정책 결정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조직 설계라고 하는 책을 올해 또 출판을 하셨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보건복지 분야, 여성가족 분야,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 발표자님께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부탁에 앞서서 오늘 두 분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교에 계신 김진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현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공부하셨고, 또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를 하시고, 또 서울대에서 지금 박사를 받으시고 간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과 또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 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김진현 교수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전소희 교수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소개 말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교수님께서는 우리 지금 행정대학원에 부임하신 신예 교수고, 앞으로 행정대학원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그런 큰 기대를 모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학부를 하시고, 우리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하시고, 또 미국의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ol Price School of Public Policy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연구를 왕성하게 하시면서, 특히 이 행정 분야에서의 윤리적인 문제, 또 이런 공공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 교수님 소개 말씀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면은 발표자께서는 20분 미만으로 발표를 좀 해주시고요. 또 토론자 두 분께서는 7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오늘 참석하신 교수님, 특히 우리 지식포럼을 잘 이끌어 가시는 금연섭 교수님께도 제가 각별히 이따가 토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동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수 교수님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들어가자면 보건복지 여성가족인데, 상대적으로 저는 좀 이제 보건 쪽에 좀 강조를 두고 조직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대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조직 개편안을 다듬지 않고 일단 이거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그런 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정부가 내겠다 이렇게 해서 미뤄졌습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6월 초에 통합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9월 2일 날 이상민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제 행정안전부는 그 안이 공식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10월 6일 날 행안부 장관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주호영 국민의힘 여당이죠.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를 통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게 관련되는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의 청년, 청소년, 가족, 그리고 양성평등, 권익정신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하고 다만 이제 여성의 고용에 관련되는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을 한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상당한 대부분의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차관급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보건복지부 또 여성가족부 개편 논의에 대해서 저는 역시 핵심은 지금 여성가족부의 상당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안이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이라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도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오늘 논의한 이런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개편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의 설치 또는 확대 또는 축소 이런 과정에 보건복지부의 가족기능, 청소년 기능들이 서로 주거나 받거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과정을 쭉 진행해 왔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설치되고 2001년이죠. 김대중 정부에서 설치가 되고 여성부만으로는 조직이 너무 작으니까 가족 기능을 좀 확대하는 그런 개편을 2005년에 했었고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넘기면서 여성가족부는 여성부가 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또 변경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내에서 또다시 정치적으로 또 그게 또 다시 문제가 되고 해서 다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환원되었고 이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역대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사회정책을 총괄했던 그 부처입니다. 아주 이전으로 돌아가면 보건사회부에서 지금의 환경부도 나오고 또 노동부도 나오고 또 지금 식약처도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스핀오프 분가를 하면서도 주요 기능을 복지와 보건의 기능을 유지한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우리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2020년 9월에는 또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본부장이 있었는 그 조직을 질병관리청이라는 외청으로 또 승격을 시키면서 보건복지부는 꾸준하게 그 기능들을 스핀오프 해왔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를 좀 개편하는 대안이 뭔가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여성가족부나 또는 질병관리청이나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도 일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고 말씀드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물론 이제 인구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인구에 관련되는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문제도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또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가져가야 될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여성가족, 인구 이런 것들이 오늘 조직 개편을 하는데 조직과 기능을 얘기하면서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2장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는 지금 정부 여당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거가 보면 여성가족부가 이 양성평등, 여성권익 신장, 또 가족 청소년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조직과 예산이 규모가 좀 작다,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에 상당히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성가족부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여러 관련되는 기관과 협력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협력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동력, 추진력, 리더십 이런 게 좀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 국가사회가 기대한 그런 양성평등이나 여성권익 신장이나 또는 가족 청소년 보호 기능이 실효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이거를 좀 보건복지부와 통합을 해서 가져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그러면 여성가족부의 이 지금 주어진 미션이 제대로 수행 안 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작은 조직과 작은 예산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안에서의 그렇게 높지 않는 위상 이런 거로 말미암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 여당의 이제 주장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여성가족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관련되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보건복지부에 좀 통합해서 제대로 하자 그런 주장이 있는데 한번 그래서 제가 한번 조직 규모나 또 예산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기준으로 여성가족부 정원이 279명입니다. 300명이 채 안 되는 정말 미니스트예요. 정말 작은 조직입니다. 통상의 부조직은 작은데도 한 1,500명, 많은 데는 한 3,000명까지 되는 그게 일반적인데 300명이 안 되니까 매우 작은 조직이죠. 그리고 예산은 한 1조 한 5천억이 채 되지 않죠. 근데 예산 구성을 보면 가족이 한 9천억 정도고 청소년이 한 2,700억 또 권익이 한 1,300이고 여성과 이 성평등 관련해서는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으로 보면
오히려 여성 양성평등 이쪽 기능보다는 가족 청소년 기능이 주인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동일 기준 2022년 예산은 한 62조가 넘습니다. 62조 원이. 거기에 비하면 1조 한 4,600억 정도는 너무나 작은 예산이죠.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는 여러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도 한 35조 정도 되니까 총 지출 기준으로는 한 97조 원 정도 되는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력과 예산을 여성가족부 좀 키우면 보건복지부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어진 어떤 미션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업무 영역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 업무 영역 확장이 엄청난 난제 중에 난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말 이 공무원 사회에서의 관할권의 이 경쟁이나 다툼은 대통령도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되려고 그러면 다 직접적으로는 보건복지부, 또 교육부, 또 고용노동부, 또 그 외에도 많은 기관들하고도 부딪힐 텐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 또 지금 이 여성 차별 관련해서는 법무부도 관련될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 서비스 관련해서는 행안부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적인 기능 조정은 차라리 새롭게 그냥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여성가족부의 조직 규모나 그 기능, 그리고 그 예산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얘기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통합을 전제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보건부의 설치입니다. 이 보건부는 상당히 이제 보건행정이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전문성이 높은 행정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특허 관련되는 거라든지 또는 R&D 관련되는 이런 쪽은 상당히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고도의 이 대북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높은 전문성이 저는 필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한 영역이 이제 보건 의료 영역인데요. 여기에 이제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지원하는 사람의 보건 의료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영역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그 규모가 늘어나는 영역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안에 오랫동안 지금 보건사회부부터 쭉 같이 있어 왔기 때문에 빠르게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은 복지 분야입니다. 우리가 고령화되고 또 이 복지사회로 가면서 복지 예산은 빠르게 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의 예산 증가율보다는 복지 쪽의 예산 증가율, 사회복지 쪽 예산 증가율이 빠르기 때문에 보건의료 쪽에서는 오히려 같이 있어서 우리가 좀 차별을 받는다,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 보건이나 특히 이제 의료 분야 쪽에서의 이 전문가 집단에서는 강하게 이 국무위원 장관이 있는 보건부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9명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주로 이제 공무원 출신이거나 또는 주로 연금이나 이 복지 분야 예산이 빠르게 커지면서 지금은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국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 이제 보건 복지 쪽인데, 커지면서 상당히 이제 경제 관료들도 장관을 했고 했었습니다. 근데 딱 한 분,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정진영 교수 한 분 제외하고는 8분은 대부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해오셨고, 주로 이분들의 핵심 어젠다는 복지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코로나19나 이전에 이제 메르스 사태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대응을 잘했지만 초기에는 상당히 좀 혼선도 있고 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장관의 전문성 부족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내각 안에 이런 보건의료 쪽의 전문가가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과 함께 보건부 신설을 강조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장관이 꼭 뭐 전문성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차관도 정무적이고 또 밑에 전문성이 있는 고위 관료들이 충분히 서포트를 하면 또는 전문 기관들이 연구기관이나 또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2명의 차관이 있죠. 1차관이 복지를 맡고 총괄을 맡고 2차관이 보건을 맡는 그런 구조고 또 관련되는 질병관리청의 차관급 전문가가 있고 또 식약처도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의 보건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거기도 지금 전문가가 임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무직으로 본다면 총 5명의 정무직 중에서 4명은 보건의료 관련되는 전문성을 가진 정무직위를 둘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장관이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물론 뭐 국무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걸만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논거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무리다. 제가 보니까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도 국토교통에 한 전문성이 있는 것 같지만 교통도 상당히 독자적인 전문성이 있고요. 국토도 뭐 건설 파트나 또는 주택, 우리가 주택도 건설도 하지만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이런 쪽으로 가면 복지하고도 되게 밀접해요. 그래서 한 장관이 그 부처의 모든 업무에 전문성을 갖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마찬가지고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해운, 해양 뭐 이런 게 있지만 수산은 또 전혀 다르거든요. 농림, 축산식품부 한 분야일 것 같지만 분야 전문성 다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도 뭐 과학기술 전문가가 정보통신 미디어 분야 정책 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모든 전문성을 다 갖추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보건부를 설치한다면 보건과 복지의 업무의 이질성, 결국 이제 전문성을 찾고 이런 거 하는 국무위원이 그래도 꼭 필요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한번 그 기능을 찾기 위해서 조직 규모하고 인력을 보니까 보건 예산이 전체에서 한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체 예산이 한 17% 정도 됩니다. 17% 정도 되고 복지 예산이 그중에 한 92조가 되고 보건 예산이 한 16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로 보면 절대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입니다. 복지부고 보건 기능은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감염병 추세가 글로벌리 상당히 이제 바뀌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19 백신 확보 과정에서 보면 범정부적인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장관이 있었으면 좀 더 나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정보통신을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만 최근에 보면 포스트 디지털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부가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보건부를 신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모로 봐도 기능적으로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가 보건하고 또 복지하고 총괄 행정관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본다면 그 중에 한 46%가 오히려 보건 쪽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예산도 있고 또 이제 식약처 인력까지 죄송합니다. 질병관리청 인력까지 한 1,600명 합치면 인력 규모도 상당히 큰 조직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부를 질병관리청하고 통합해서 보건부를 설치하면 인력이나 조직 규모나 또는 예산에서는 충분히 한 평균 정도의 수준의 국무위원급 장관 조직으로서는 무리가 없고, 또 바이오 산업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국가 경쟁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부를 좀 설치한다 보니까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보건만 다 전담하는, 그러니까 Health, Ministry of Health 또는 Department for Health라는 이름을 한 국가가 과반이 좀 넘습니다. 한 21개 정도, 독일을 포함해서 호주, 캐나다, 이태리가 그렇게 두고 있는데 둘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차관, 2차관, 2차관은 질병관리 쪽을 중괄하는 그런 조직을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식약처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데, 당장 식약처를 통합하기는 어렵고, 그는 식약처를 일단 잠정적으로 두거나 또는 장기적으로는 외청으로 식약청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도 좀 될 수가 있겠다. 참고로 미국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우리로 말하면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의 외청으로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좀 달리 외청이 상당히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우리하고의 좀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능을 보건복지부의 나머지 기능, 여기에 이제 새로운 좀 인구 기능과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기능들을 좀 통합을 해서 가져가면 복지부도 여전히 큰 슈퍼미니스트로 기능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제 주장을 정리하면 보건부를 두고 또 복지부, 이름은 뭐 복지부 또는 뭐 복지가족부 뭐 이렇게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당분간은 식약처로 두거나 또는 장기적으로는 보건부 소속의 외청으로 두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논의하는데 프랑스는 이 사회, 그러니까 연대 솔리데리티 쪽, 사회 통합과 보건을 합친 연대 보건부가 있고, 독일은 이제 보건부와 노동사회부, 그리고 노동인데 노동에 관련되는 쪽 사회정책을 모은 데죠. 노동사회부가 있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좁은 의미의 복지부가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은 보건사회 보장부가 있고, 일본은 우리로 말하면 고용노동부가 보건복지부가 통합된 후생노동성이 있고요.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별로도 미국하고 독일은 연방국가고 또 프랑스하고 영국은 단방지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역할하고 또 단방지의 중앙정부 역할이 좀 다른 것도 참조를 해야 될 거고, 국가의 어떤 그 전략적인 방향이나 발전 단계, 또 지금 집권층의 어떤 그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 조직의 설계든 기존의 어떤 체제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논의가 좀 된다면 오늘 제 발표와 또 두 분 전문가의 토론 내용들이 잘 좀 참고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욱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을 해본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토론자로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욱 교수님의 그 제안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보건부 독립에 대한 부분, 또 독립을 했을 때 나머지 이제 처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복지부의 그 구성을 보면 제1차관이 복지부를 담당하는 차관에 3개의 실이 있고 제2차관이 이제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1개의 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건이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직 구조상으로도 좀 비중이 적고 예산상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이 16% 정도, 총 예산의 1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보건부 설치는 주로 의료계에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의료계의 주장이 또 객관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있거나 예를 들면 보건부를 독립했을 때 혹은 보건부의 수장을 의료 전문가가 했을 때 그 이전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닌데 다분히 의료계의 입장은 의료계 중에서도 의사들의 생각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사가 해야지, 보건정책을 의사가 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런 다분히 이런 약간 의사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거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개편한다라면 이제 김동욱 교수님 제안하신 대로 뭐 그렇게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여기서 보면 여러 개가 주장할 때 이제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 근데 우리나라와 OECD 국가를 보면 예를 들면 총 병상 중에서 이게 상징적인 지표가 병상수예요. 그 병상의 모든 인력과 장비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전체 국가 병상 중에서 OECD의 평균은 공공병상이 72%예요. 우리는 10%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병상이 72%라는 얘기는 국가의 예산이나 기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건부를 독립할 만하죠. 근데 우리는 90%가 민간병원이고 공공병상은 10%밖에 되지 않는데 독립을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공적인 기능이 강할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국민 의료비의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지도 않는데 의료비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민간 의료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잉진료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특히 노인 의료비가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14%의 노인 인구가 건강보험 급여비의 43%를 지금 소비하고 있거든요. 이 속도가 훨씬 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노인 의료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재정관리 측면에서 여기에서 보면 의료기관이 있고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이 있고 재가가 있습니다. 이런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요양시설에 가도 되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들어누워 있고 제가 돌봄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거든요. 비용이 훨씬 많이 지출되는 고비용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복지부 내에 있어도 조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분리했을 때 그러면 과연 이 통합적인 관리가 제대로 될까? 이 통합적인 관리가 고령화 시대에 특히 의료비의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분리되었을 때, 조직이 분리되었을 때 이제 이런 통합적 관리가 가능할까? 우리 심평원의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데 법 체계가 다르고 하나는 복지고 하나는 이제 보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한 50%는 요양시설로 가야 되는 그 정도 중증도가 높지 않은데 이제 병원이 이제 이익 창출을 위해서 과잉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이걸 조정해 나가 전달 체계를 조정해 나 복지와 의료의 스펙트럼 속에서 이걸 이제 조정해 나가야 될 텐데 조직이 분리되었을 때 이게 이제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 의료비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보건부가 이제 제대로 기능하려면 그 사실은 지자체에 있는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라 우리가 공공의료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이 기관은 행안부나 지자체가 인사권, 예산권을 갖고 있고 복지부는 기술 지원만 합니다. 이게 조선 정독부 시절에 만든 법 체계를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보건부가 독립해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이제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보건기관을 복지부로 이관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되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일 텐데 현재까지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이런 기본적인 필수 의료, 보건 이런 것을 담당하는 말단 조직이 지자체 소속이고 복지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협조 안 하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부가 독립된다라면 이런 그 지자체가 현재 관할하고 있는 보건소, 적어도 보건소, 시도의 보건소, 보건의료원은 복지부 관할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이제 우리 발제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독립하면 보건부 장관과 의료 전문가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장하거든요. 그럼 의료인이 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됐을 때 잘할 것이냐? 2000년 이후에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이명박 정부 이후를 이제 보셨는데 2000년 DJ 정부 이후에 복지부 장관 중에 의료인 출신이 딱 2명이었어요. 간호사 출신이면서 저희 그 대학에 보건대학원 교수 하셨던 그 분 한 분 계시고 국가대학 교수님 두 분이죠. 그럼 이 두 분이 그 이전의 다른 장관에 비해서 보건복지부의 보건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잘했냐? 보건의료 정책을 잘 수행했냐? 그 전혀 아닙니다.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고 오히려 그런 직종의 출신이기 때문에 직종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보다는 직종을 이해하려는 입장 좀 강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적인 견해의 제가 지난 30년간 복지부를 거쳐간 장관을 보면 정책 집행력이라든지 정책을 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제로 보면 근거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장관은 딱 2명이 기억이 남는데 한 사람은 유시민 장관이고 한 사람은 MB정부 마지막 장관을 했던 임채민 장관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그 어느 장관보다도 다들 하기 싫어하는 정책, 이익 집단도 얽혀 있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정책을 아주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걸 봤거든요. 이분들이 의료 전문가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CEO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외국의 경우에도 정책 결정과 기술 자문이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한 전문가들은 자문위원회, 어드바이저리 커미티에 있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런 이익단체 출신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관료 출신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보건부를 이제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시간이 몇 분 남았죠? 2분? 좀 많이 하세요. 예. 보건부를 이제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식약처를 식약청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리본부 해서 우리 이제 김동욱 교수님은 현행 유지하거나 식약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드시 식약청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한 단계 낮춰서 복지부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식약처로 독립하고 난 이후에 식약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식약처를 통과한 모든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재료는 바로 그 다음 순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오거든요. 이 단계에서 임상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보면 왜 식약처가 이런 것을 허가했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게 의료 제품 맞아?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가 특정 직종의 카르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복지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다시 이제 이렇게 강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식약처의 업무와 복지부 건강보험 업무가 완전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두 조직이 분리되어 가지고 심평원의 심사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해도 식약처에다가 요구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건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식약처는 다시 식약청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복지부 부로 편입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네, 김동욱 교수님 발제와 김진영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인사이트 얻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두 분보다 내공이 많이 부족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교수님께서 발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여성 고용 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관련 기능과 보건복지부 복지 기능을 통합해서 복지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보건 기능을 질병관리청 기능과 통합해서 보건부 설치 그다음에 식품의약안전처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거나 보건부 소속의 청 단위로 개편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동욱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안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예산이나 인력 또 기능 측면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고 아울러 기존의 보건복지 기능 분리에 대한 논의를 고려함과 동시에 관련 처청의 기능과 조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합리적인 조직 개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에 초점을 두고 여가부가 복지부에 통합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를 위해서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가부의 기능 중에서 여성 고용을 제외한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기능이 통합되는 안인데요. 현재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가족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통합되는 복지부와 통합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초점이 되는 게 양성평등 기능 관련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원래 여가부 혹은 여성부가 설치될 당시의 배경과 목적 부분으로 돌아가서 원래 여성부를 설치를 할 때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여가부가 그러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역 부분은 아까 김동욱 교수님께서 발제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여성부로 신설됐다가 개편 확대, 다시 축소, 또다시 확대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여가부 조직 신설 맨 처음에 됐을 때 배경을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그 통치자 리더의 의지에 따른 정치적 산물이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적인 견해로 제가 알고 있고, 여가부를 설치함으로써 당시에 이루고자 했던 목적은 양성평등 정책을 통해서 양성평등 강화, 양성평등 실현, 이것을 목적으로 여성부가 처음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재헌헌법상에서도 이미 양성평등과 관련된 조항이 있고, 현행 헌법상에서도 11조 1항, 32조 4항, 34조 3항, 36조 1, 2항 등 현행 헌법의 여러 조항을 통해서 헌법에서 양성평등 이념을 천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여가부 같은 경우는 그 여가부 업무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을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건강가족기본법, 그다음에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여가부 업무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 중에 하나이며,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이 양성평등정책, 여성정책의 근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 당초의 부처 신설은 양성평등 실현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여가부의 영문명을 살펴보더라도 영문명에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라고 해서 Gender Equality가 부처명으로 강조된 것 또한 당초 양성평등에 초점을 둔 부처 설립 목적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평등 강화와 실현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논거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양성평등 목표를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성가족부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앞서 김동욱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저희 예산이랑 조직 측면으로 살펴보면 현재 여가부 주요 업무 분야가 가족, 청소년, 권익, 여성 성평등, 기타 이렇게 나눠지고, 이 중에 가족 청소년 업무가 80% 이상, 80.3%의 예산이 가족 청소년 업무를 하는데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여성 성평등 업무의 경우는 2022년 현재 전체 예산의 7.2%만이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 편성을 살펴보더라도 여성 정책 같은 경우는 여성 정책국에서 아래에 4개의 과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 가족 업무 같은 경우는 청소년 가족 정책실에서 10개의 과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훨씬 더 작은 과가 여성 정책국 아래에 있음을 보실 수 있고, 아울러 통상적으로 저희가 국은 실보다 조금 격이 낮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성 정책 업무는 국에서 하는 반면 청소년 가족 정책 업무는 실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가족, 청소년 등 다른 업무 분야 비중이 몹시 크고 여가부 업무 중에서 여성 성평등 기능은 약한데 왜 그러냐 했을 때 이론상으로 몇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거의 실현이 돼서 여가부에서 양성평등 업무를 할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거의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은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운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설명으로는 여가부가 다른 업무 분야로 확장을 하고 비중이 커진 것이 조직의 생존과 안정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조직이 처음에 생길 때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 때문에 생기지만, 조직이 일단 생기고 나면 조직의 존속, 즉 생존이 1차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현재 여가부의 이런 업무 분야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직의 생존과 안정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부처의 신설 목적이자 현재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논거인 양성평등 강화, 실현을 이루기 위한 아이디어란 모습과는 배치되는 모습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쯤 되면 지금 현행 체제 유지, 즉 여가부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의문을 품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대안은 무엇인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대안을 한 4가지 이상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2가지 대안 정도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여성부로의 회기와 유사하게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 개편을 하는 안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민의 부처인 여가부를 성평등 정책에만 초점을 둔 전담기구로 개편하게 되면 기능이 더욱더 제한이 되고 기능이 제한이 되게 되면 인력이나 예산 등 여러 규모 면에서 현행을 유지하면 다행이고 오히려 현재보다 규모가 작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힘 있는 정책 추진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김동욱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안인데 그것은 바로 여가부의 여러 기능을 복지부의 복지 기능과 통합해서 복지부로 개편하는 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부처 간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가부 직제와 보복부 직제를 보게 되면 직제상으로도 이미 영유아 보육의 그 업무가 중첩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비효율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복지부로 개편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욱 교수님께서 발제를 통해 제안해 주신 양성평등위원회 역할 강화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아울러 여성부 시절에 인권위로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업무를 이관을 해서 지금 인권위 차별 시정국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들을 말하자면 재이관을 해서 성평등 관련 업무를 좀 더 주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성평등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 내부적으로 관련 업무를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 간의 협력 네트워크 및 범부처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부에 이러한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한 1분에서 2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발제자인 김동욱 교수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현석 교수님. 네, 정부 조직 개편은 항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하는데 이번 정부는 항상 늦어져가지고 많이 늦어져서 얼마 전에 이제 처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동욱 교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셨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보건복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구 사실 아무도 하는 데가 없어서 기재부가 맡았었다가 다시 던져왔고 거기다가 또 이제 여가부 문제가 또 이제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 인구를 맡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꿀까? 과연 그렇게 바꿀까? 아니면 복지 인구 여성으로 묶은 다음에 보건을 뺄까?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영 교수님께서 과연 보건부의 어떤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전소희 교수님께서는 그 여가부의 통합에 대한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오늘 전체적인 세미나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한 2가지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는 2가지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징성. 그다음에 2번째가 이제 기능성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는 2001년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상징적인 취지에서 만들어진 데였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성평등을 대체 무슨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업에 어플라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상징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것인데 최근에 지금 나타나는 지금 여가부 폐지 문제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누구 말이 맞다는 얘기를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여가부 폐지 문제가 드러났던 것은 과거에 MB 정부 때도 잠깐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전임 서울시장님의 사고 또 그때 여가부에서의 어떤 그 이상한 발언 뭐 이런 것이 선거를 앞두고 훅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나타났던 것인데 다 이것도 다 상징적인 맥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능적으로 어프로치를 취하다 보니까 이제 폐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폐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막상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이제 수행할 것인지도 문제인 것이고 또 폐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럼 이런 굴곡을 겪은 상태에서 여가부가 독립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이슈입니다. 보건부 문제는 오늘 김 교수님 말씀하셔 주신 거는 이제 너무 크다 보건복지. 그래서 조금 분리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바이오, R&D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보건부에 대한 어떤 특성, 특화, 전문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말씀이신 것 같고 김진영 교수님은 막상 그래 봤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이 보건에 대한 수요를 한번 보건 정책에 대한 수요를 생각하게 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과거에는 어떤 취약계층 내지는 장애 여성 쪽에 이제 중심을 뒀던 게 복지라고 한다면 지금은 고령화라고 하는 덩어리가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령화 문제에서 제일 큰 것은 소득 보장 문제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부터 시작해서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건강 문제가 너무 커서 과연 보건부에서 담당할 앞으로의 일도 아마 오늘 여가부의 그 사업과 예산을 보신 것처럼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령화 관련된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훨씬 더 쉽게 말하면 뭐 의료의 기술 발달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건강과 관련된 것이 훨씬 많을 거라서 막상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고령자에 대한 복지의 메인이 의료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보건과 복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까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덩어리가 커서 문제가 되는 부처는 사실 예산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커질 것 같지만 제일 큰 데가 아마 국토교통부죠 여전히 아닌가요? 와 지금 커졌죠. 근데 거기서 뭐 이제 연금이라든지 건보가 이제 묶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하긴 알겠지만 그래도 커도 그냥 쓰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왜냐면 항상 그런 게 이 정부 조직 개편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김동욱 교수님께서 매 정부 때마다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고 계신데 바꾸는 것 붙을 때 플러스 알파가 최소한 2배 이상 현재보다는 2배 이상은 클 때 보통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BC 레이쇼로 1.235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어저스트 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한 2배, 3배는 돼야지 바꾸는 것이 좋은 거라서 그럴 바에야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럼 잠깐 좀 토론 그 정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저는 우리 정부 조직의 기본 원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부가 되느냐, 또 청이 되느냐 할 때 이제 우리가 전 국가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하면 이제 그게 부가 되고 또 정책보다는 집행이 되면 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기능을 일반적으로 하면 이제 그 실제 집행은 지방 정부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청은 정부 내의 관계 사실 직접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내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예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처로 함고 처는 이제 총리 밑에 두어서 이제 조정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면은 저는 여성 관련된 혹은 이제 젠더 이퀄리티에 관련된 게 과연 이게 부일까 혹은 청일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하면 처가 돼야 되고 처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면 이제 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여성이라는 이슈가 각 부의 정책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노동 분야에도 들어있고 보건복지에도 들어있고 뭐 예산에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크다면 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가는 게 원리상 맞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부냐 아니냐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정부 조직의 논리라기보다는 저는 직과 업의 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금현석 교수님은 그걸 상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성계의 장관이 필요한 거죠. 여성계의 장관직이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여성부가 나온 거지, 여성부 업무가 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여성계의 장관직을 주면서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 이퀄리티라는 크로스 커팅 이슈를 각 부처별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다면 뭐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도 장관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그 직을 맡으면서 장관급 인사를 주되 사실은 기능에 맞게 위원회나 처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떼어내는 것도 사실은 보건이라는 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의사나 이런 전문직 출신의 장관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대부분 이게 장관직이 필요한데 업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김진현 교수님의 그 토론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이 의사라고 하는 업을 하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장관직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업에 충실을 하고, 그래서 또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이제 미국의 식약청이라든지 이번에 그 또 파우치처럼 이런 전문가들에게 어떤 권한을 델리게이트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를 정부 조직으로 가게 되면 이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나중에 또 개혁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 조직의 원리, 부청처의 원리와 그다음에 직과 업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픈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분 정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저 발제자인 김동욱 교수님께 7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한번 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교수님 토론 또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거꾸로 이제 먼저 권혁주 우리 사회보시는 권혁주 교수님 얘기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무위원으로 두는 행정각부 부의 의미와 또 그 부 아래에서 집행 업무를 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청,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집행 업무라는 게 상당히 중앙정부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나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은 사실은 내부의 스텝 기능, 예산이나 기획이나 인사 또는 이제 뭐 감사 같은 뭐 평가, 요즘 하는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의 스텝 기능일 텐데 원칙적으로 지켜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사처라든지 또는 총무처 이런 게 지켜지다, 법제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청에서 부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지금 국가보건처라든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옛날에 이제 환경부도 환경처였다가 환경부로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디딤돌 역할을 하는 정도였고, 결과적으로 지금 구조로 보면 처가 사실상 독립된 총리를 통해서 행정 그 법규를 만들지만 실질적으로는 부하고는 독립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처도 본래의 어떤 모습에 맞게끔 국무총리 소속의 처로 움직이는 게 맞고, 제가 이제 그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그대로 그 내용 똑같이 제가 제 책 이 중앙정부 조직 설계에
담고 있고요. 업에 있는 분, 특정 업에 있는 분들이 이게 장관직은 우리 거다. 뭐 이런 걸 상당히 어떻게 보면 편협한 시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대통령제에서 다양한 어떤 그 직능별로 다양한 어떤 그 분야의 사람들을 이제 국무위원으로 뽑는 과정에서 좀 그런 전문성 같은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국무회의가 마치 이제 그 의원 내각제 같이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로 막 기준을 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장관들은 상시적으로 한 몸같이 움직이는 회의체 형식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기회가 있다면 본격적으로 의원 내각제도 이제 논의할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하고요. 의원 내각제가 되면 설사 내가 뭐 간호사 출신이든 약사 출신이든 의사 출신이더라도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각의 장관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정무적 그런 소양과 자질을 키운 다음에 이제 그 장관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 특정 직종에서 쭉 경험하셨다 갑자기 장관 되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정무적으로 조율을 한다든지 또는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국정을 큰 방향 끌고 가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 교수님이 여성부, 여성가족부, 상징성, 기능성 뭐 이런 말씀 주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좀 정치적 상징성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집권 초기에 조직 개편하는 건 사실은 잘도 모르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우닥닥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얘기됐던 것도 뭔가 전 정부와 차별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정부 조직 개편이고 사실은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인 경우는 정권이 자주 바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부 조직 자체는 안정적으로 가는 것들은 의미하는 바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지금의 조직은 약간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에 약간씩 지금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는 아직 전혀 이제 건드리지 않는 상태인데 만약 건드린다면 줄어드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타협이 늘어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든지 또 재해동포청을 신설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저는 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부로 하기에는 정말 그 기능이 중요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재해동포청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은 외국이 국적인데 특히 이제 이웃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 재해동포청이 그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한테 어떤 공적인 서비스를 했을 때 주권 간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 상당히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외교부의 영사업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한 30만 표 이상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권자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 조직 개편의 제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 조직은 건드릴 때마다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하면 정치권이나 정부 안에서 그냥 뚝딱 뭐 됐을 때 갖는 또 부작용, 또 폐해 뭐 이런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의견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김진우 교수님이 얘기한 그런 보건부 설치됐을 때 여러 가지의 어떤 빠질 수 있는 함정들, 뭐 이런 것들은 잘 지적해 주셨고,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정 교수님 얘기하시는 그런 여성가족부 관련되는 것들의 얘기들도 충분히 지금 정부에서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주셔서 권 교수님 감사합니다. 발표 또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051회 정책 지식 포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